센과 치히로의 행방불명은 베를린 영화제에서 최우수 작품상인 황금공상을 수상한 애니메이션입니다. 세계 3대 영화제 중 한 곳에서 애니메이션이 그랑프리를 수상한 것은 그때가 처음이었다고 하네요. 일본에서는 타이타닉의 흥행 기록을 깨며 일본 영화 사상 실사영화 포함 역대 최고 흥행 기록을 세웠을 만큼 큰 인기를 얻기도 했는데요. 오늘은 센과 치히로의 행방불명 제작 비하인드와 소문 팩트 체크를 총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센과 치히로의 행방불명은 큰 인기를 모은 애니메이션인 만큼 작품에 관련한 소문도 무성한데요. 비하인드에 앞서 먼저 소문을 팩트 체크해보고자 합니다. 가장 유명한 소문 중 하나죠. 영화의 배경 장소가 성매매 업소라는 것인데요. 심지어 소문의 발단이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 본인이라는 말이 돌며 큰 파장이 일기도 했습니다. 루머에 따르면 일본판 프리미어 잡지 인터뷰에서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이 지금의 세상을 그리고자 한다면 그것은 풍속산업이라고 생각한다 고 발언했다고 하는데요. 영화 속 손님들이 모두 남자이며 손님을 받는 사람은 여자라는 것, 그리고 회춘이라는 글자가 적힌 장면도 이 루머에 힘을 실기도 했죠. 소문이 돌고 돌자 미야자키 감독이 직접 그 해석은 사실이 아니다 라고 의견을 표명했다고 합니다. 루머는 마치야마 토모히로라는 일본 영화 평론가의 글에서부터 번진 것으로 보입니다. 그는 자신의 블로그에 2001년 6월 21일자 프리미어 잡지에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의 인터뷰가 실렸다고 적으며 인터뷰를 인용해 근대 일본 온천 매춘업을 중심에 두고 영화를 해석했습니다. 일본과 한국에 퍼진 매춘업 루머는 그의 글에서 차용된 것이 대부분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실제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은 일본판 프리미어 잡지와 인터뷰를 가진 적이 있는데요. 다만 인터뷰는 마치야마 평론가가 주장한 2001년 6월호가 아닌 2001년 9월호에 실렸습니다. 제가 나름대로 열심히 야후재팬과 구글을 뒤져본 결과 실제 그 인터뷰 내용을 사진으로 찍은 이미지 혹은 인터넷 기사는 아무리 찾아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마치야마 평론가가 거짓말을 한 것일까요? 마치야마 토모히로 영화평론가는 일본 내에서 대중적으로도 인지도가 높은 인물로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 그가 굳이 거짓을 인터넷상에 공공연히 적을 이유는 없지 않나 생각해봅니다. 어쩌면 루머에 있어 가장 중요할 수도 있는 미야자키 감독의 풍속에 관련한 직접적인 발언은 개인적으로 여기저기 아무리 뒤져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루머가 확산되자 미야자키 감독이 직접 나서서 풍속 해석은 사실이 아니다 라고 해명했다고 하는데요. 제가 야후재팬 등 곳곳을 뒤져본 결과 미야자키 감독이 관련 루머에 대해 딱 잘라 아니라고 말한 인터뷰는 보이지가 않았습니다. 덧붙여 미야자키 감독은 오래전부터 각종 인터뷰에서 해석은 관객의 몫이라고 말한 인물로 그런 감독이 굳이 공식적으로 나서서 이런 해석은 옳다 그르다를 짚을 가능성은 상당히 적지 않나 추측해봅니다. 다만 감독은 그 루머에 관해 아니라고 딱 잘라 말한 적은 없지만 영화 개봉 전부터 센과 치히로의 행방불명은 친구의 딸을 위해 만든 영화라고 공식적으로 언급해왔습니다. 루머가 힘을 얻자 뒤늦게 해명한 것이라는 말도 도는데요.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영화가 개봉하기 전부터 미야자키 감독은 친구의 딸을 위해 만든 영화라고 언급해왔기 때문입니다. 친구의 딸을 보며 밝고 건강한 소녀지만 이런 세상에서 계속 생기 있게 살 수 있을까? 라는 의문이 이 영화를 만들게 된 직접적인 계기라고 말하기도 했죠. 미야자키 감독은 프랑스 영화 잡지 인터뷰에서 저는 선과 악의 싸움 같은 것을 보여주고 싶은 게 아닙니다. 세계의 진실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소녀는 있는 그대로의 세계를 발견해야 합니다. 생존하려면 많은 용기가 필요합니다. 라고 제작 의도를 밝히며 저는 그 아이들에게 괜찮아 할 수 있어 라고 말하고 싶기 때문에 이 영화를 만든 겁니다. 라고 말하는 등 작품의 중심 메시지를 직접적으로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치히로는 온천에서 청소를 담당했습니다. 치히로에게 일을 가르쳐주는 선배 린도 청소일을 책임지죠. 두 사람은 화려하게 꾸며있지 않습니다. 화려하게 치장한 캐릭터도 몇몇 그려지지만 잠깐 등장할 뿐 스쳐 지나갑니다. 마치야마 토모히로 비평가는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을 비평할 때 시나리오나 연출에 집중하기보다 반지하라는 소재와 한국의 빈민층에 집중했는데요. 센과 치히로의 행방불명도 비슷하게 영화가 전하고자 하는 주제나 연출보다 풍속과 일본의 유흥업에 집중해 본인 나름대로 해석한 것이 아닐까요? 또한 설사 미야자키 감독이 영화 배경에 풍속을 넣은 것이 사실일지라도 그것은 그저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그대로의 세계를 표현한 것이 아닐까 생각해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는 유흥업에 종사하는 분들도 계시고 청소일을 하는 분들도 계시고 요리를 담당하는 분들도 계시니까요. 미야자키 감독이 직접 한 인터뷰에서 세계의 진실을 보여주고 싶었다고 언급한 점에서 그러한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우리 눈에 보이거나 보이지 않는 모든 부분들을 가감없이 작품에 그대로 녹여낸 것이 아닌가 추측해봅니다. 대만의 한 장소가 센과 치히로의 행방불명 속 온천의 배경이라는 소문이 번졌는데요. 미야자키 감독은 한 TV 인터뷰에서 대만이 작품 속 배경이라는 루머에 관해 딱 잘라 아니라고 대답했습니다. 스튜디오 근처 자료를 모아 혼합적으로 배경을 만들었다고 말하며 그와 비슷한 풍경은 일본에도 아주 많다고 덧붙였죠. 일본에서는 치히로가 터널을 통과한 뒤에 이야기가 있다는 루머가 넓게 퍼진 적이 있다고 합니다. 또 완성 후 몇 분의 분량이 잘렸다는 루머도 힘있게 번졌죠. 다른 엔딩이 있다는 루머에 관해서는 배급사인 도호에서 다른 엔딩은 없다고 명확하게 부인했다고 하네요. 근거 없는 소문으로 판명났죠. 잘린 분량에 관한 루머는 아마도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이 처음에는 3시간 분량의 이야기를 구상했다는 부분에서 출발한 것이 아닐까 추측해봅니다.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은 처음부터 시나리오를 꼼꼼하게 짜는 스타일이 아닌 스토리보드를 그리며 이야기를 구상해 나가는 타입이라고 합니다. 센과 치히로의 행방불명도 처음부터 치밀하게 내용을 계획한 것이 아닌 다른 세계에 가서 마지막은 엄마 아빠와 돌아오는 정도만 설정하고 스토리보드 작업을 시작했다고 하는데요. 감독은 작품을 제작하며 제작진들과 후반부 스토리에 대한 회의를 열었고 치히로가 유바바를 타도하는 흐름으로 이야기를 진행하려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방향으로 이야기를 진행할 경우 분량이 3시간으로 늘어나버려 정해진 공개 기한을 맞출 수 없을 것이라는 의견이 나왔다고 하네요. 제작자 스즈키 토시오는 미야자키 감독에게 초반에 구상한 대로 이야기를 진행하고 대신 공개를 1년 늦추자고 제안했다고 하는데요. 미야자키 감독은 그의 공개 기한을 늦출 수 없다고 답했고 대안으로 가오나시 캐릭터에 생명을 더 넣어보기로 결정했다고 하네요. 참고로 가오나시는 제작 초반에는 다리에 서 있는 지나가는 캐릭터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회의를 거치며 치히로와의 관계가 만들어졌다고 하네요.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이 3시간 분량으로 영화를 만들었다면 우리는 지금의 가오나시를 보지 못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지브리에서 하쿠의 최후에 대해 밝힌 적이 있다고 합니다. 바로 규칙에 따라야 한다는 것인데요. 이 문장으로 몇몇 팬들은 하쿠가 유바바에게 찢겨 죽은 것이 아닌가 추측하기도 했죠. 하지만 반대로 규칙이 하쿠에게 유리하다면 오히려 하쿠가 유바바의 소나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것이 아닐까 추측해볼 수도 있지 않을까요? 하쿠는 치히로를 만나며 유바바와의 계약을 풀 수 있는 힘을 얻었습니다. 치히로가 하쿠의 몸에 심겨진 유바바의 벌레를 밟아 죽인 데다 하쿠의 이름까지 되찾아 주었기 때문이죠. 고하쿠가와 지히로 아리가또. 私の本当の名は니기하야미 고하쿠누시다. 온천의 규칙은 이미 정해진 것이고 그에 따라야 한다면 자신이 지금까지 쌓고 이룬 것에 따라 하쿠 스스로도 자신의 미래를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쿠는 치히로와 헤어질 때 확신에 찬 목소리, 밝은 표정으로 미래를 말하는데요. 자신에게 펼쳐질 긍정적인 미래를 엿보았기에 그렇듯 치히로에게 밝은 목소리와 표정을 보일 수 있었던 것이 아닐까요? 振り向かないで。 소문 팩트체크 끝! 이제 비하인드 들어갑니다. 치히로는 친구들로부터 꽃다발을 선물 받았습니다. 꽃다발을 소중히 생각해 차 안에서 오랫동안 꼭 끌어안기도 하는데요. 농업기술센터에 의하면 치히로가 들고 있던 꽃다발 속 꽃은 스위트피라고 합니다. 꽃말은 추억, 나를 기억해주세요 라고 하네요. 미야자키 감독은 실제로 자신의 친구를 보고 아빠 캐릭터를 그렸다고 합니다. 운전 중 자주 길을 잃는다거나 닥치는 대로 음식을 먹어치우는 모습 등이 그대로라고 하네요. 치히로의 엄마는 지브리 스튜디오의 스텝 중 한 명을 참고했다고 합니다. 특히 팔을 받치고 밥을 먹는 모습이 똑같다고 하네요. 미야자키 감독은 시골에 산장을 소유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매년 여름 친구와 그 딸을 산장으로 초대했습니다. 미야자키 감독은 친구의 딸을 보며 문득 지금은 이렇게 생기발랄한데 이런 험한 세상에서 계속 밝게 살아갈 수 있을까 생각이 들었다고 하네요. 그리고 그 생각이 센과 치히로의 행방불명을 만들게 된 직접적인 계기가 되었다고 합니다. 미야자키 감독은 곧 소녀들을 위해 영화를 만들자고 결심했고 당시 10살이던 친구의 딸을 떠올리며 주인공 치히로도 10살로 설정했다고 하네요. 참고로 영화가 개봉된 후 친구 부부는 영화를 보며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치히로가 그들의 딸과 똑 닮아 있었기 때문이라고 하네요. 소녀의 엄마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고 합니다. 우리 딸을 계속 관찰하고 있었구나.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의 인터뷰에 따르면 일본은 1868년 외국의 문호를 열고 그 이후 모든 종류의 양식을 일상생활에서 받아들이게 되었다고 합니다. 미야자키 감독은 지브리 스튜디오 근처에 위치한 에도도쿄 다테모노엔을 모델로 영화 속 마을을 구상했다고 하는데요. 해가 질 무렵 인적이 뜸해질 때 그곳을 걸으며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기분을 느꼈다고 하네요. 그때의 감정과 분위기를 살려 영화 속 인간 바로 가까운 곳에 있으면서도 아무에게도 보이지 않는 신비한 마을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또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은 치히로가 근무하는 온천에 대해 일본 그 자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바로 얼마 전까지 있었던 방적 공장, 여공들의 방이라든가 장기 요양소의 병원이라든가 모두 치히로가 살고 있는 목욕탕의 종업원방 같은 그런 것이었습니다. 일본은 얼마 전까지 그런 느낌이었어요 라며 참고 장소를 명확히 하기도 했죠. 미야자키 감독은 친구의 딸을 모델로 치히로를 그렸습니다. 처음에는 하쿠 캐릭터에 관한 계획이 전혀 없었다고 하는데요. 치히로가 여자아이니 남자아이를 넣어야겠다는 생각에 하쿠 캐릭터를 생각하게 되었다고 말하기도 했죠. 그의 외모를 수려하게 설정한 이유는 주인공이 못생겼기 때문에 미소년이 없으면 재미없지 않을까 생각한 것입니다 라고 밝혔습니다. 치히로의 엄마 아빠는 많은 음식을 먹어 치우다 곧 돼지로 변합니다. 미야자키 감독은 이 장면에 대해 돼지는 모두 먹어치우는 욕심 많은 생물이기 때문에 부모를 돼지로 설정했다고 말하며 돼지는 오늘의 일본을 상징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일본에서 이 영화를 본 관객들 중에는 어린이뿐만이 아닌 수많은 돼지도 있을 것이라고 언급하기도 했죠. 그는 이런 유형의 부모는 일본에 널려있다고 신랄하게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미야자키 감독은 모두에게 가오나시가 있다고 말합니다. 가오나시가 금을 만들어 사람들을 현혹하는 것은 10살짜리 아이가 선물을 사서 남의 관심을 끄는 것과 비슷하다고 말하기도 했죠. 스즈키 프로듀서는 영화는 센과 하쿠의 이야기가 아닌 센과 가오나시의 이야기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가오나시가 인기를 얻은 이유는 일본의 심각한 불안과 연관이 깊다고 말하며 힘이 있어야 살아갈 수 있는 세상에서 가오나시는 약자에 대한 배려라고 생각한다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미야자키 감독은 TV를 통해 시모츠키 축제를 알게 됐고 이에 영감을 받아 영화를 기획했다고 합니다. 시모츠키 축제는 일본의 하나님을 호출해 목욕을 하는 축제라고 하네요. 센과 치히로의 행방불명의 원제목은 센과 치히로의 카미카쿠시입니다. 카미카쿠시는 과거 일본에서 아이를 잃어버리면 신이 데려갔다고 믿은 데서 기인한 단어라고 하는데요. 한국어로는 카미카쿠시를 대체할 만한 명확한 단어가 없어 행방불명으로 번역했다고 합니다. 참고로 영어 제목은 스피리티드 어웨이로 재빨리 채워가다는 뜻을 가진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영혼을 뜻하는 스피릿이라는 명사가 포함되니 카미카쿠시를 대체할 단어로 적격인 셈이죠. 강해신은 오물신으로 보일 정도로 몸이 더러워져 있죠. 강해신의 몸에 박혀있던 의문의 물건들은 모두 인간들이 쓰고 버린 것들이었습니다. 미야자키 감독은 강 청소를 할 때 버려진 쓰레기 중 폐자전거를 발견했다고 합니다. 그때의 경험을 바탕으로 오물신을 생각했다고 하네요. 미야자키 감독은 돌에게도 혼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는 신의 20일 인터뷰에서 지금 이 세상에서는 인간만이 살아갈 수 없다는 것, 숲과 공기와 물과 함께 어우러져 살아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밝히기도 했죠. 영화 속 신들은 모두 형체를 갖추고 있는데요. 이 또한 미야자키 감독이 어떤 물체라도 영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만들어낸 것이라고 합니다. 그는 프랑스 영화 잡지 인터뷰에서 원칙적으로 영은 형태가 없지만 나는 영화를 위해 신들에게 형태를 제공했습니다. 일본인은 자연의 대부분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끝없는 경제적 욕구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일본인은 그 죄책감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연으로 회귀하고자 하는 바람은 그만큼 강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라고 언급하기도 했죠. 치히로와 가오나시가 타는 기차는 은하철도의 밤 속 기차를 이미지로 만든 것이라고 합니다. 참고로 은하철도의 밤은 일본의 국민작가이자 아동문학의 거장 미야자와 겐지가 쓴 동화입니다. 가난하고 고독한 소년 조반니가 친구 캄파넬라와 함께 은하철도를 달리는 기차를 타고 여행하는 이야기를 담고 있죠. 참고로 애니메이션 은하철도 999 또한 은하철도의 밤에서 모티브를 얻어 제작되었다고 합니다. 기차는 여러 역을 거칩니다. 검은 실루엣으로만 그려진 사람들이 기차를 타거나 내리죠. 한 인터뷰어는 미야자키 감독에게 그 기차가 어디로 이어지고 있는지 묻기도 했는데요. 이에 미야자키 감독은 다음과 같이 대답했습니다. 평소 자기 주변 일에만 관심을 가지는 사람이 왜 이야기 속의 것에는 그렇게 관심을 가집니까? 용은 상상의 동물이죠. 여러분은 영화 속 용을 보면서 어떤 동물과 비슷하다고 생각하셨나요? 미야자키 감독은 그린 콘티에 용을 도마뱀처럼 그리라고 주문하기도 했습니다.
용으로 변한 하쿠가 천장에서 바닥으로 떨어지는 장면이 있는데요. 미야자키 감독은 바닥에 떨어질 때는 구렁이처럼 그리라고 주문하기도 했죠. 꽉 눌렀을 때 크르렁 몸부림치는 표현은 장어 잡을 때 장어가 펄떡펄떡 몸부림치는 것과 비슷하게 그리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억지로 입을 벌리고 용에게 뭔가 먹이려는 장면에 관해서는 개에게 먹이를 줄 때 콧잔등 가까이 먹이를 갖고 가서 먹이를 주는 느낌으로 그리라고 주문하기도 했죠. 용을 어떻게 그릴지에 관한 전체 회의가 끝난 뒤 스태프들은 동물병원에 방문해 수의사의 허락 아래 개의 잇몸과 움직임을 관찰하며 영상으로 녹화했습니다. 그렇듯 여러 자료를 참고하며 그림을 그려나갔다고 하네요. 더빙은 지브리 제2 스튜디오 지하에 위치한 시사실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주인공 치히로는 당시 13살이던 히이라기 루미, 하쿠는 이리노 미유, 가마 하라범은 배우 경력 45년의 스가와라 분타, 유바바의 아들 보는 당시 7살이던 카미키 류노스케, 치히로의 엄마는 배우 사와구치 야스코, 치히로의 아빠는 배우 나이토 타카시, 유바바는 배우 나츠키 마리가 맡았습니다. 참고로 치히로의 엄마를 연기한 사와구치 야스코는 현실감을 더하기 위해 실제로 치킨을 먹으며 녹음에 임하기도 했죠. 그리고 재미있는 점이 있다면 혹시 이 노래 기억하시나요? さてもこの世に極まれるお大臣様のおなりだよ。それ 이 노래는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이 직접 작곡했다고 합니다. 미야자키 감독은 노래에 애착을 보이며 녹음 전 배우 앞에서 직접 춤을 추고 노래하며 시범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당시 13살이던 히이라기 루미는 이후 벼랑 위의 포뇨에서 젊은 아기 엄마를, 또 코크리코 언덕에서에서 하숙생 화가 히로코지 사치코를 연기하며 지브리와 또 한 번 작업했습니다. 소녀들의 마음을 뒤흔들었던 하쿠를 연기한 이리노 미유는 언어의 정원에서 타카오를 연기하기도 했죠. 유바바의 아들 보를 연기한 카미키 류노스케는 이후 하울의 움직이는 성에서 마루쿠르를, 마루미 나리에티에서 쇼우를 연기하며 지브리와의 인연을 이어갔습니다. 카미키 류노스케는 이외에도 썸머워즈에서 코이쇼 겐지를, 너의 이름은에서 타치바나 타키를 연기하기도 했죠. 애니메이션은 그림에서 시작하죠. 아무 소리도 없는 상태에서 시작하는 만큼 다양한 배경 효과음을 필요로 합니다. 지브리 스태프진은 배경 효과음을 녹음하기 위해 쿠사츠 온천으로 향했습니다. 제작진들은 욕탕에서 물이 흐르는 소리 외에도 바닥을 청소하는 소리, 요리하는 소리, 식사 나르는 소리, 식기 소리, 정리하는 소리 등 필요한 모든 소리를 녹음했습니다. 또 치히로 가족이 운전하는 자동차 소리도 영화 속 차와 같은 기종을 이용해 녹음했죠. 그리고 애니메이션 녹음만 20년 해온 전문가의 힘을 빌어 영화에 등장하는 모든 캐릭터들의 발소리를 녹음하기도 했습니다. 센과 치히로의 행방불명은 도쿄에 있는 한 콘서트홀에서 녹음되었습니다. 작곡은 물론 히사이시조가 담당했죠. 악기 하나하나에 마이크를 부착해 녹음한 뒤 전체 음향을 녹음한 것과 섞어 완성했다고 하네요. 마이크는 전체 약 60여 개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영화 주제곡은 언제나 몇 번이라도 입니다. 미야자키 감독은 영화가 완성된 후 노래를 듣고 큰 영감을 받았고 곡의 힘을 빌어 작품을 완성시킬 수 있었다고 고백하기도 했죠. 노래를 작곡하고 부른 음악가는 기무라 유미로, 일본에서도 무명에 가까운 인물이었다고 합니다. 한 인터뷰어는 미야자키 감독에게 왜 무명에 가까웠던 음악가의 노래를 채택했는지 이유를 물어보기도 했는데요. 미야자키 감독은 다음과 같이 답하기도 했죠. 프로가 힘을 잃어가는 시대입니다. 상당히 오래전부터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미야자키 감독은 어떻게 기무라 유미 음악가의 노래를 듣게 된 것일까요? 기무라 유미 음악가에 따르면 그는 모노노케 히메를 보고 깊이 감명받았고 동시에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과 함께 일해보고 싶다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곧 자신의 강한 염원을 담아 미야자키 감독에게 편지를 보냈다고 하네요. 놀랍게도 얼마 후 미야자키 감독으로부터 답장이 왔고 편지를 뜯어보니 그 안에는 당시 기획 중이던 작품에 대한 구상도가 담겨 있었다고 합니다. 기무라 음악가는 구상도를 본 후 한 멜로디를 떠올렸고 곡을 완성한 뒤 영화에 사용되지 않을지라도 분명 미야자키 감독이 좋아해줄 것이라고 생각하며 보냈다고 하네요. 그 곡이 언제나 몇 번이라도 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며칠 뒤 미야자키 감독으로부터 답장이 도착했습니다. 편지에는 노래 자체는 마음에 들지만 기획 중이던 작품 제작이 무산되어 사용하기 어려울 것 같다고 쓰여 있었죠. 그렇게 두 사람의 인연이 한동안 끊어지고 미야자키 감독은 센과 치히로의 행방불명 제작에 착수합니다. 제작에 푹 빠져 여념이 없던 어느 날 미야자키 감독은 기무라 음악가가 보낸 음악을 우연히 다시 들었는데요. 감독은 그때 자신이 만들려는 작품과 이 곡의 테마에 공통점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하네요. 노랫말을 자세히 들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시작되는 아침에 조용한 창문, 텅 비어져 있던 몸 채워져가. 바다의 저편에서는 이제 찾을 수 없어. 빛나는 것은 언제나 여기에 내 안에서 찾을 수 있었으니까. 미야자키 감독은 아이들이 어른이 되면 어린 시절의 기억을 모두 잊어버리는 점에 집중했고, 모두 없어지니까 채워가라는 노랫말에도 그런 의미가 담겨있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미야자키 감독은 노래를 영화 주제곡으로 쓰기로 결정했다고 하네요.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은 센과 치히로의 행방불명을 제작하는 내내 시간을 쫓겼습니다. 지브리 작업 흐름을 먼저 살펴보자면 우선 감독이 그린 콘티, 즉 원화를 그립니다. 원화가 완성되면 담당자가 원화를 손질해 원화와 원화를 연결해주는 움직임, 동화를 그리죠. 이렇게 한 컷이 완성되면 그 후 색칠 및 배경과의 합성 작업이 이어집니다. 미야자키 감독은 1991년 모노노케 힘의 작업이 끝난 뒤 내 나이에 젊었을 때와 똑같이 작업하는 것은 역시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고백한 적도 있는데요. 때문에 모노노케 힘의 때까지 총괄했던 원화 작업을 센과 치히로의 행방불명 때부터는 당시 31살이던 안도 마사시 작화 감독과 분량을 나눠 진행했다고 하네요. 미야자키 감독과 안도 마사시 감독, 그리고 지브리 내 모든 스태프들은 야근도 불사하며 원화 작업에 매달렸습니다. 그렇게 원화 작업은 무사히 마치게 되었지만 동화 작업 스케줄이 빠듯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미야자키 감독은 개봉날을 7월에 맞추기 위해 외주를 주기로 결정하고 한국에 있는 DR무비에 외주를 맡깁니다. 미야자키 감독은 DR무비와의 작업에 상당히 만족했고 이후 DR무비에 감사 인사도 할 겸 한국에 방문하기도 했죠. 이때의 방문이 미야자키 감독의 첫 한국 방문이었다고 합니다. 스즈키 제작자도 미야자키 감독과 함께 한국을 방문했는데요. 인터뷰에 따르면 미야자키 감독과 숙소 부근을 구경하다 그곳이 센과 치히로의 행방불명 속 골목과 똑 닮아 있어 굉장히 즐거웠다고 합니다. 참고로 그 골목은 장충동 족발집 골목이었다고 하네요. 픽사의 수장 존 레스터 감독은 오래전부터 미야자키 감독의 엄청난 팬이었다고 밝힌 적이 있습니다. 천공의 성 라퓨타를 비롯해 미야자키 감독이 제작한 모든 영화를 좋아한다고 말하며 픽사의 모든 작품은 미야자키의 영향을 받았다고 고백하기도 했죠. 실제로 존 레스터 감독은 픽사에서 감독 및 제작자로 자리 잡은 후 미야자키 하야오의 작품을 미국에 알리는데 크게 힘쓰기도 했습니다. 센과 치히로의 행방불명은 월트 디즈니사가 미국 배급권을 가지게 되었는데요. 당시 디즈니 CEO이던 마이클 아이스너는 작품에 대해 그리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고 하네요. 하지만 스즈키 토시오 제작자는 존 레스터에게 협력을 의뢰했고 존 레스터는 그 의뢰에 기꺼이 응했습니다. 그렇게 센과 치히로의 행방불명은 미국에서도 개봉되었고 수많은 미국의 평론가들로부터 극찬을 받으며 북미에서만 1,055만 달러 흥행 수익을 벌어들였습니다. 개봉 15주년이 되었을 때 영화를 보고 궁금증이 생긴 한 팬은 지브리 스튜디오에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지브리로부터 답장을 받았죠. 그는 이를 트위터에 올렸고 덕분에 수많은 팬들이 그 내용을 읽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팬은 지브리에 왜 부모가 음식을 먹고 돼지로 변했는지, 치히로는 마지막 테스트에서 어떻게 정답을 알 수 있었는지를 물었다고 하네요. 지브리는 이 물음에 장문의 편지로 다음과 같이 답했습니다. 부모가 돼지로 변한 것은 1980년대 일본 거품 경제 기간 동안 사람들이 가졌던 욕망을 의미합니다. 현실 세계에서 욕망이라는 것이 그렇듯 영화에서도 부모가 돼지로 변한 것은 돌이킬 수 없는 것으로 설정했습니다. 치히로가 온천장에서 있었던 고난과 역경을 바탕으로 치히로의 사고방식이 완전히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센과 치히로의 행방불명은 특별한 심장을 가진 대단한 소녀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두려움에 맞서면서 많은 것을 배우고 삶에 대한 애정이 생기면서 강해진 소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은 일본인이 쓰는 말 중 다른 사람에게 폐를 끼치지 않는다는 말을 특히 싫어한다고 합니다. 그는 사람은 누구나 있는 그 자체만으로도 폐가 됩니다. 폐를 끼치지 않는 관계란 있을 수 없습니다. 라고 단언하며 이 때문에 그들이 병적인 오타쿠가 되고 사회가 쇠약해진다고 보기도 했죠.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은 자신의 철학으로 내게 주어진 것을 온 힘을 다해 이뤄라는 말을 꼽았습니다. 그는 애니메이션을 선택했든 다른 무엇을 선택했든 정말 열심히 하라. 자신의 빵을 기뻐하며 먹으라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미야자키 감독은 친구의 10살 딸을 보면서 센과 치히로의 행방불명을 구상했다고 하죠. 미야자키 감독은 센과 치히로의 행방불명은 센과 같은 10살짜리 어린아이가 가정을 떠나 다른 사람이 주는 밥을 먹으면서 느끼는 점들을 그린 영화라고 줄거리에 관해 간략하게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한 인터뷰에서 다음과 같이 직접적으로 말하기도 했죠. 이 영화는 내 친구의 딸을 위해 만들었습니다.
저는 선과 악의 싸움 같은 것을 보여주고 싶은 게 아닙니다. 세계의 진실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소녀는 있는 그대로 세계를 발견해야 합니다. 치히로는 수백만 소녀들과 같습니다. 치히로가 다른 소녀들과 다른 점은 특별한 모험을 했다는 것 뿐입니다. 어린이는 여러 가지 체험을 하며 어른으로 성장합니다. 그런 과정을 지나지 않으면 그 다음은 오지 않습니다. 그걸 표현하고자 했습니다. 친구 딸에게 전하고픈 것도 하고자 하는 것이 있으면 이루어진다는 것이었습니다. 미야자키 감독이 영화를 통해 아이들에게 말하고 싶었던 것은 어쩌면 세상은 이렇듯 아름답지 않은 점도 많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하고자 하는 것이 있으면 이루어낼 수 있다는 희망적 메시지가 아니었을까요? 지금까지 무비필이었습니다.